그럼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선교 친환경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송강현입니다. 오늘 네 분의 연사께서 SMR의 해양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적인 측면, 또 규제적인 측면, 안전성, 사회적인 수용성, 보험성, 핵폐기물, 이렇게 좀 고려할 게 너무 많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3년 전에 SMR을 주제로 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3년이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과연 SMR이 해양의 선박에 적용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약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고 하면 3년이 지난 지금 정말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제 변화가 IMO에서 50년 동안 묵혀두었던 이 협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개정을 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스탈라스를 통해서 IMO하고 IAEA가 협업하는 이제 첫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미국에 지금 IMO 너무 늦다. 우리는 누클리어 코리도를 하겠다. 저희가 사실 그린시핑 코리도라는 말을 쓰고 요즘 북극이 하다 보니까 그린 아르틱 코리도 하다가 그린 아르틱 이제 누클리어 코드 정말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빠른 가운데에서도 이제 누클리어 핵 부분이 이제 가능성 검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 단계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마리나, 문샷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실제 실행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앞에 새 발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가능성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또 마지막 발표는 또 그만큼 또 많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널 토론에서는 이 발표를 포함해서 이 SMR이 해양을 적용을 할 때 어떤 또 기회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토의에 꼭 필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우선 사실 SMR 할 때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또 필요하고요. 더구나 최종 수요자가 선사입니다. 선사의 입장, 선사가 과연 이것을 채택할까 안 할까가 결국 이거의 사업화의 생패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산업기술과 김태용 사무관님, 또 HMM 한상태 책임님 모셨고요. 우선 두 분께 간단한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김태용 사무관님,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앞에서도 했지만 IMO 협약 개정해야죠. 선박 안전법 개정해야죠. 항만국 통제를 해야죠. 그다음 R&D 또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다부처가 또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어떤 것이 또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는 큰 숙제를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KR 이영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소개를 해주셨겠지만 지금 SMR은 현재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왔고 과거에 이제 뜬구름이었다면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법이라던가 규정이라던가 인허가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이거를 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진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SMR 해상 적용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 여러 해양 강국들이 이제 추진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우리도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와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일단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해운 조선 경쟁력과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을 서로 결합하여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2050 우리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할 것이며
또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또 산업계와 연구기관 관계 부처와의 관계, 협력 관계에 대한 체계 구축 이런 것들도 추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긴밀히 소통을 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다양한 관점을 잘 경청했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규제 부분을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이제 오픈된 적극적인 이제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R&D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부처가 또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강력한 또 추진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상태 책임님, 특히 우리 HMM은 해운 탈탄소에서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퍼스트 무버고 거의 GHG 관련된 다양한 감축 기술을 실제 실증하고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SMR의 해양 적용에 대해서도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선사 입장에서 SMR의 그 선박 적용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HMM 기술혁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상태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연구원들은 현재 탈탄소 기술 관련된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HMM이 퍼스트 무버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만 퍼스트 무버로서의 좀 역할을 국내에서라도 좀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좀 패널로 참석을 요청을 받았을 때 되게 좀 시기적절한 시기에 어떤 이 주제를 잡았다라는 부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관련돼서 여러 어떤 대외 동향들을 보시겠지만 결국 어떤 향후에 어떤 기술이 이 디카보나이제이션 시대의 중심에 설 건가에 대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로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관계자분들과 함께 어떤 해결 과제를 공론화하고 또 그런 어떤 공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 발언은 좀 짧게 하고 사실 중요한 뒤쪽에 어떤 토론자분들 포함해서 내용들을 좀 더 심의 있게 다뤘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의 희망 메시지를 봤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2050년 이 공교롭게 제가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연도가 2050년입니다. 생각보다 젊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과연 넷제로가 달성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퀘스천을 가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국가에서 말씀하셨던 2035년 내지는 2030년도에 저희 K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좀 희망 메시지를 좀 저는 일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발언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항상 HMM은 GHG 감축 지수에 거의 전 세계 탑 랭킹을 항상 차지하고 계신데 라는 말씀을 살짝 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로 SMR이 적용 분야가 오늘 이제 우리 제동님도 오시고 있지만 해군 분야도 있겠지만 상선 분야에서는 결국 구유식 해양 플랜트하고 선박의 직접 적용 두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유식 해상 플랜트 같으면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뭐 도서의 전력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생각을 한다면 육상보다는 좀 해상에 있는 걸 좀 또 선호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유식 해상 플랜트가 먼저 좀 적용이 되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은 그다음 이제 공해상에 여러 기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GHG 감축 문제가 커지면서 선박의 적용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경 팀장님하고 김정원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떤 부분이 좀 더 빨리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 서로 목적과 시장이 다르니까 좀 동시에 좀 추진은 될 수도 있는지 이재경 팀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솔직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이긴 한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발전선은 당연히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전기 수요에 대응하는 건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전기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막 가스터빈 못 구하고 지금 전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들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력 관련된 어떤 사업적인 접근 그다음에 요청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원자력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아주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를 저희가 핸들링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발전선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자력 추진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이라는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라는 궁극의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조선이랑 원자력을 다 들고 있는데 또 안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적절한 시점에 이거를 진입하겠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오늘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중국이라는 또 경쟁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 기술을 먼저 선취해서 뭐 요 시장을 조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하게 된다면 또 저희 조선 3사가 또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최대한 개발해서 많이 그 수요체 공급을 해야 단가도 좀 낮아지고 마켓시어도 늘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훈 그룹장님, 삼성은 특히 해양 플랜트 여전히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서 네, 좀,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지금 뭐 여기 오늘 SMR 선박을 기본으로 한 그 선박 그리고 뭐 부유식 원전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제품이 먼저 도래할 거냐 뭐 이런 측면을 떠나서 일단 부유식 원전이랑 그 다음에 뭐 SMR 선박 자체는 아까 앞서 설명하셨다시피 그 목적과 시장이 좀 다르다고 평가가 되고 특히나 이제 선박 같은 경우가 오늘 지금 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제가 뭐 앞선 여러 뭐 발표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은 경제성이 왜곡된 그런 규제가 만들어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이고 이게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없었던 제품이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죽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이유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또 다른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가 뭐 허물어지거나 뭐 이런다면은 또 원자력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유식 원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규제적인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먼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뭐 발주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러시아만 지금 상업 운전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는 이 전기라는 이 생산 제품이 그러니까 전기가 그렇게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이제 요구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부유식 원전 혹은 우리의 디카보나이제이션 때문에 뭐 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요구가 되고 있지만 뭐 이제 아까 LCA 전주기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수소나 암모니아도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좋지만 원자력으로 꾸준하게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퓨얼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벙커링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부유식 원전이 일단은 먼저 도래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부유식 원전이나 SMR 선박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기본적인 어떤 원자력과 가져야 되는 그 요건들은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원자력을 개발하면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뭐 시장 혹은 뭐 어떤 각각의 개별 목적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술이 있는 한 그것이 플랜트에 적용이 되든 선박에 적용이 되든 아니면 함정에 적용이 되든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규제의 문제일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김태용 사무관님,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결국 이제 연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국 법만 만족시키면 되고
대항을 가면 또 IMO라는 허들을 좀 넘어야 되는데 규제 측면에서 혹시 이 두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상선으로서 추진력으로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러시아라든지 세빙선 뭐 이런 미국 요 정도 했었고 강대국이죠. 이제 그런 자국 거기서는 이제 자국법으로 이제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따져서 이제 한 상태이고 IMO는 지금은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81년도에 MS 그 원자력 상선 안전 기준 원자력 안전 상선 기준인가요? 그 코드가 81년도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고 이제 21년 제가 알기로는 1월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개정을 하겠다라고 SDC 그에서 이제 회의에서 나왔고 MSCS 최종 요번에 5월달에 그 계획이 승인되어 30년에 아마 그것이 이제 바뀌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내 규정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서로 국가 간의 합의를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추진 선박을 통해 가지고 국제 항행을 하는 지금 현재 저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진 선박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모든 여러 나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시간적으로 걸릴지언정 어쨌든 간에 그러한 국제적인 협의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회의에 참석하여 그런 기준 개정에 대해서 코드 개정에 대해서 참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자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떤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국내법 그다음 IMO 협약 같은 이제 패러럴하게 같이 가는 그리고 적용 분야도 뭐 같이 가는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셨고요. 이동영 단장님 그 원자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사실 뭐 기술적인 좀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어떤 부분이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기술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 원자력 선박이 가장 어렵습니다. VOC 원전이 공간 제약이나 무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자력 선박에 비해서 자유롭지만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어떤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두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 선박용으로 추진체의 역할을 하는 MSR을 개발했을 때에 그 원자로는 부유식 원전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부유식 원전의 목적으로 개발된 원자로를 추진체로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의 타겟은 다양한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추진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 해사청에서 발표한 RFI 정보 요구서를 보게 되면 그 SMR이 해양의 다양한 목적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선종에 적용 가능한 SMR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향, 추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제 마리나는 나중에 추진체로도 쓸 수 있지만 VC 원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멀티퍼포스. 그래서 다양한 수요처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오늘 그 두 가지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SMR 해양 적용은 첫 번째는 원자로 그 기술 개발하는 것, 그와 함께 또 규제 인허가의 그 허들. 근데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결국엔 해결할 것이다. 이 훌륭하신 이 조선 원자력 산업계에서. 근데 규제의 틀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제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그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사실 원자로가 중심이고 그 전기를 생산하지만 선박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엔진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 규제 인허가와 이제 규제에 대해서 김태형 그
사무관님께 질문드리면 지금 뭐 IMO 협약도 만들어야 되고 IAEA도 조인하고 국내로 보면은 산자부, 산업부, 과기부, 뭐 원안위 그리고 킨스, KR 정말 많은 이제 기관들이 다 이제 관여가 돼 있는데 이런 이제 규제를 개발하기 위한 그리고 더구나 지금 기술 개발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규제를 좀 빨리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그 협업 체계를 좀 구축해야 그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원자력 그리고 SMR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양, 조선 그리고 뭐 항만 여러 분야에 지금 현재 얽혀 있는 만큼 또 부처 간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 그리고 외교 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얽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협업하는 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떠한 TF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 아까 전에도 들으셨겠지만은 현재 예를 들어서 해양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원자력 기준이라던가 원안위에서 보고 있는 이 원자력 기준이라던가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력 자체가 서로 통합을 이루어야지 같은 간에 하나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쭉 개발해 나갈 건데 우리가 보는 원자력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이 정의 개념하고 또 원안위에서 보는 그러한 또 개념하고 틀려져 버리게 된다면 이것도 어긋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3월 달에 실무적으로 일단 각 기관들 원안위하고 한번 만나서 어떻게 앞으로 추가적인 이러한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좁힐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있고 추후에는 당연히 이러한 관계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고 다른 그 관련돼 있는 그러한 그 기관들 이런 부분들도 추후적으로도 당연히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이나 필요시에는 TF 구성들 이런 것들을 구성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원자력과 해양이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의 규제가 충돌되지 아니하고 안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로 정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워크샵 할 때도 보면 선박하시는 분은 사실 인허가 체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원한 그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IMO 협약이나 이런 부분, 뭐 규정, 뭐 안전법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래서 산업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의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 이해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협업 체계가 잘 구축이 됐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산업계에서 보는 이 규제 어떻게 만족시켜야 될 건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김태웅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규제 우리나라의 그 선박 그리고 원자력의 어떤 규제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 만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성급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조인트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원자력의 킨스 안전기술원 그리고 통제기술원까지 같이 들어와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요. 말씀해 주신 질문하고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SMR 특별법이라고 발효가 됐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9월 달이 되면 정식적으로 발효가 되는데 SMR 특별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 실증까지 포함하는 연구 개발을 위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증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해양 실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그 특구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그 특구 내에서
원자력과 그다음에 해양 분야의 규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 MSR뿐만 아니라 뭐 경수형 기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 분야의 규제가 그 특구 안에서 뭔가 통합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기술 개발과 규제는 사실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IMO 협약의 한 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더스트리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협약이나 이런 국제 규정이 가능하면 우리 인더스트리에 맞게 기준을 만드는 거, 스탠다드라든지 규정,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개발과 이 규제하는 부분을 우리 아국이 좀 선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와 그 산업계 간에 좀 많은 협업이 이루어질 기대하고, 특히 뭐 그런 규제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을 때 어떤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게 돼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열린다는 부분 굉장히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경제성입니다. 오늘 여러 번 그 언급이 됐지만 결국 선박이 화물을 운송해야 될 때 프로핏이 남아야 사실 SMR을 이제 쓸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워낙 아까 얘기했지만 그 원자로 가격 자체가 거의 뭐 성과보다 더 비싼,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싼 상황, 그런 어떤 그 선원 교육이나 이런 비용도 있고, 대신에 뭐 굉장히 많은 화물을 속도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다라는 점, 벙커링 안 받다는 점, 또 GHG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 요소와 이제 그 극복해야 될 염려되는 부분 상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책임님께서 선사에서 바라보는 SMR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성을 포함해서 SMR을 상선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을 쭉 저희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이상희 파트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던 중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과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교집합이 되었던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조금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 어찌 보면 저희 측에서 좀 더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도 고객이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은 잘 아시는 대로 화주죠. 과연 그러면 화주들은 모든 화주가 다 이 SMR에 대해서 우호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해외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SMR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시그널이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 당사에서도 이 SMR을 추진용으로 적용함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부분은 저희 당사 이외에도 다른 타 해운 회사에도 동일하게 아마 느끼고 있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 모델인데요. 아시는 대로 이제 상선의 사업 모델이 비단 프레이트, 그러니까 운임료만 받아서 운영하는 모델이 다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S&P라고 하는 선박의 어떤 매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선주 입장에서는 이 SMR을 활용을 해서 상선의 사업 모델, 경제성을 따져야 될 텐데, 그 경제성을 따짐에 있어서 현재 추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저희가 프레이트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과연 S&P 분야에서의 이 선박 사업 모델, 상선 사업 모델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공론화되는 부분들은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SMR이 적용된 선박을 내가 현행의 컨벤셔널 선박처럼 자유롭게 선박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해결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즉 고객의 어떤 생각, 그리고 선사 입장에서 고객입니다. 선사 입장에서의 고객 생각, 그리고 상선의 어떤 사업 모델에서의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경제성을 논함에 있어서
선박 고유의 속성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뭐 앞서 거론되었던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어떤 터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키워드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시 키워드가 중국이 나왔습니다만 그 키워드 중국이라는 거에서 선박의 속성에는 잘 아시는 대로 드라이도크, 입거를 최소 5년 주기로 갑니다. 그럼 가령 이제 가정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SMR 선박을 적용한 선박이 나왔고 이 선박이 5년 차 때 입거를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뭐 한국에서도 입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좀 힘든 부분이 있게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입거를 갈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과연 입거를 가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보안적인 안보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은 결국 가능성 여부와 함께 경제성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 어떤 답은 내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선사 입장, 해운회사 입장에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중에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결론적으로 경제성에 대한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할 게 두 개가 더 들어왔네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 또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화주의 선택을 이제 받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니까 정말 많은 또 고려 요소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익 수석님께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오늘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나중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또 질문도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딱 들어주셔서 네 마이크 혹시 전달 가능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보너스라고 그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김병주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경제성 LCOE 하고요. 또 하나는 그 MSR의 그 반응 안정성 제어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전에 그 경제성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SMR을 선박에 탑재를 할 때 기존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성이 있으려면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니까 전기 단가 그러니까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기본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나와야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이거는 이제 넷째로 경로에 따라서 그 수치가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정 조건에 대해서 그 수치가 얼마 이하가 되어야만 경제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 MSR이 지금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25년 동안 그 초기 장전으로 온라인 리퓨얼링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운전 그 안정성, 출력 안정성의 어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반응이 과잉되고 나중에는 출력이 저하될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여하히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보여주신 제어드럼이라는 그걸 사용하는지 어떤지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거와 비슷한 개념인지 그래서 그렇게 제어가 가능하다면 선박에서는 그 황천 상태에서 거의 100% 출력으로 운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선석에서 아주 낮은 출력 예를 들면 5% 10%의 출력을 뭐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범위에서도 여하의 출력 제어가 안정적으로 전 생애 주기 동안 가능한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지경 팀장님이나 김종원 그룹장님 혹시 가능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이제 아펙스 측면에서 얼마나 해결료 가격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과연
뭐 기존 연료 대비 얼마나 더 비싼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LCOE로 이제는 환산을 해서 평가해 보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추진선 뭐 경제성이 있냐, 뭐 일단 경제성이 평가가 되냐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이제는 외부 조금 컨설팅을 조금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일단 현재 기준 배 입장에서, 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력 공급 말고요. 그러니까 배를 지금 배의 추진력으로 쓰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화석 연료 대비 유사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가 일단 기본적인 정성적인 결론이고, 요 정도로 제가 저희 쪽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은 이동영 단장님 가능?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DNV 보고서를 보게 되면 카펙스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킬로와트당 8,000불 이하이면 뭐 2050년 경에 한 15% 정도까지의 원자력 추진 상선이 점유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한 6,000불 이하이면 한 20%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을 한 결과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을 할 때 목표, 카펙스 목표, 그다음 오펙스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우라누스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고속로의 특성 부분은 굉장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념은 현재 온라인 뭐 리프로세싱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온라인 리프로세싱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열중성자를 쓰는 MSR인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든지, 아니면 중국처럼 토륨 주기를 쓰는 이제 그 MSR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개념을 고속로 형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논이나 크립톤, 그 다음에 고체성으로 생성되는 부분들은 헬륨 버블링, 그리고 앞서 보고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오프가스 시스템 내에서 포집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어 드럼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다만 그 김종훈 그룹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상하로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제어 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전하는 형태로, 제어 드럼 형태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인더스트리의 답변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고, 또 그 회사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카펙스 산가가 1이라고 하면 아펙스 HFO를 25년 동안 하면은 뭐 2 정도, 1,000억짜리면 2,000억 정도 연료 비용이 듭니다. 근데 탄소세가 퓨얼리오 마리타임 ETS를 하게 되면 3 정도, 그러니까 카펙스의 3배. 근데 IMO 지금 1년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그것까지 하면 3 정도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6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푼도 안 내던 탄소세가 6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카펙스 초기 비용이 이 카펙스 1이 한 2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핵 연료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이 탄소세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금 선박 쪽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혹시 플로바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3분이나. 네. 그러면 한문근 원장님 살짝 먼저 제가 0.1초 빠르셨습니다. 근데 먼저 양보해 주시면.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부에서도 조선공학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졸업해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한 32년 동안 선박 설계하고 품질 관리하고 또 프로젝트 매니저라 해가지고 PM 역할을 한 9년을 해갖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전 연구한 건 아니고 갑자기 어떤 뉴스를 알게 돼가지고 참석했는데, 저는 근원적인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안은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한상태 연구자분이 조금 잠시 그런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 배가 SMR을 장착한 추진 형태라
추진체로서 SMR을 장착한 배가 시장에 나왔을 때에 그걸 살 사람은 결국 해운회사입니다. 선사입니다. 그죠? 과연 지금도 아주 딴 업계에 비해서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선사들이 상당한 잠재적인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커버한다라도 조금 어느 정도 100%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리스크를 과연 감수하고 어떤 지금까지 컨벤션을 하는 그런 타입을 배제시키고 이 선박을 선택할까? 그런 문제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독성이 강하기로 알려진 암모니아 추진체를 장착한 배가 이미 인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추세를 볼 적에 암모니아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연료도 상당히 지금 타겟으로 하는 2050년도 가면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고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때 가면은 질소에 관한 수소에 관한 기술도 조금만 답변, 네, 질문 충분히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대체제나 경쟁제하고 과연 경쟁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사회적인 수용성, 기술에 대한 수용성. 네. 혹시 한상태 책임님, 네. 네, 저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보수적인 집단 맞습니다. 예. 하지만 보수적인 이유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걸 겁니다. 사실 조선소 측에서는 건조를 하시고 나면 이제 어쩌면 끝나지만 저희 선사에서는 길다면 30년까지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SMR을 단 선박이 선주사에서 엔드 유저고 선주사에서 살 거다라는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라는 생각은 잠시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런 어떤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기술 발전을 위해서 결국에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가 가령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선주형 어떻게 보면 좀 토니지 뱅커라고 하는 형태로도 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소유권과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할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SMR을 한국에서 SMR에 대한 기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은 좀 어떤 실마리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속 거론되는 디카보나이제이션을 대응을 한 측면에서 기술 중립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말씀하신 다른 대체 수단들, 말씀하신 암모니아니 메탄올이니 수소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도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100% 그렇게 신뢰는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기술을 다 열어놓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어쩌면 검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자세 내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저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과기부, 해수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계속 여러 번 언급하는 미국 해사청에서 나온 그 정보 요구서에 보면 미국은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소유하는 정부 발주의 선박을 우선 만들겠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그래서 사업적 리스크를 그렇게 줄이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아마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첫 호기나 아니면 첫 번째 나오는 선박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과기부하고 같이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까 한상태 이제 책임님께서도 매매를 했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박에 탑재된 원자로에 대한 운영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플레이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정 회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선박의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주체는 안 바뀌거든요. 원자로를 운영하는 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해운업계하고도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기회가 어떤 경제적인 아퍼튜너티가 되면서도 또 하나 여러 리스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속 논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사회자님? 시간이 어느 정도? 5분이요? 아휴. 그러면 우리 하문권 대표님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하는 그냥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의 지금 현재 주체가 원자력 연구원하고 원자 조선소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는 우리 선거변화 이쪽에서 많이 팔로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지금 하고 있는 협의체의 우리 고객은 결국은 우리 뭐 해운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발전 쪽을 보면은 이제 뭐 전력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뭐 HMM에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전에 우리 조선 분야에서 이런 이제 카펙스나 이런 거를 좀 개발하는 시스템의 카펙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하고 기술도 개발을 하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따라와요. 그런데 하드웨어 쪽에 우리 카펙스를 줄이는 노력이 좀 부족한 거 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목소리를 좀 듣는데 좀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왔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고객들 중에 발전 분야는 그냥 가면 정부나 이런 쪽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조선소에서 지금 바지로 발전하고 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선박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선박이 제일 늦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HMM에서 와 계시니까 우리 조선 분야에 대한 그 고객으로서 지금 협의체를 많이 구성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해운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까 이제 주신 그런 의견들을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카펙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조금 의견을 주셔가지고 협의체에서 좀 공유를 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아까 뭐 밸브류나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 하여튼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좀 원자력 연구원 쪽하고 해운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이 협의체가 좀 더 보다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지금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 이동영 단장님 혹시 카펙스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 간단히 언급 어떤 그 개발자로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해양 분야에서는 하나의 모델이 나오면 다양한 선종에 다양한 목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선박에는 이런 원자로, 이 선박에는 이런 원자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이제 카펙스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해양 적용 목적의 SMR뿐만 아니라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SMR은 대량 생산 체계로 가지 않은 이상 이 카펙스를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육상에서도 그런 시장이 열릴 걸로 보지만 해양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기회가 저희한테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익 수석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너무 늦어져서 간단히 사실 그 선급 입장에서 결국 세이프티를 좀 책임을 그 정부가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기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선박하고 전혀 다른 이제 체계라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좀 부담이 되실 건데 여전히 인더스트리를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걸 빨리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장기적인 뭐 플랜이라든지 규정 개정에 관련된 이런 부분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자력을 적용한 선박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뭐 원자로를 보호하고 방사성 방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선박에서 원자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원자로가 선박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이퀴벌런시를 적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었다 해서 그걸 기준이 없이 위험성을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존 선박보다 동등 이상의 어떤 위험성을 안전성을 가지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신기술 선박, SMR 선박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기존의 선박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게 확인이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믿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성급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쏟아지는데 기준이나 규정은 좀 많은 이제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New Technology Qualification이라든지 또는 이제 IMO의 Alternative Design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템하고 등가의 세이프티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억셉트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데 이런 쓸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약간 시간이 지났고 질문 못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어떤 이메일이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다 돼서 마무리 지금 해야 되죠. 혹시 끝나고 혹시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네 분의 연사 정말 아주 훌륭한 발표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용 사무관님과 한상태 책임 매니저님 정말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경 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더니 하셨던 부분이 원자력 부분의 최고, 조선 분야의 최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이제 해운, 그리고 정부의 강한 리더십과 지원, 그리고 같이 규제 기관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